어쨌든 간에 점점 더 많은 수요는 계속적으로 증가할 것이라는. 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비트캐쳐입니다. 지루한 시장 흐름 속에서 제가 오늘 서칭을 하다가 시장 분위기를 대변해주는 굉장히 재밌는 영상 하나를 찾았는데, 영상을 한번 보시면 왼쪽이 이제 코인 투자자입니다. 코인 투자자가 반감기 치면서 야, 왜 안 올라? 왜 안 올라? 야, 불장 언제야? 올려봐 하는데 계속 반감기가 반항하고 있다. 실제 많은 분들이 캐쳐님 이제 그 대망의 반감기 지났는데 왜 안 오르나요? 이런 걱정을 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으신 것 같습니다. 어쨌든 제가 개인적으로 볼 때는 현재 기술적으로 보자면 흐름이 잘 가다가 왜 또 66K 부근을 맞고 또 지금 다시 흘러내리고 있냐. 비트코인의 개별적인 이슈라기보다는 계속 최근 코인 시장에 발목을 잡았던 지정학적인 리스크가 계속해서 수면 위로 떠오르고 있는 것. 이스라엘이 또다시 전 세계에서 휴전해라 압박하는데도 불구하고 가자지구 최남단 라파를 공격할 채비를 한다 라면서 또 지금 지정학적인 불안감이 가중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또 뒷붙인 건 뭐냐? 계속 비슷한 흐름 반복입니다. 전면 공격은 안 할 거야. 계속 시장에 불안감 주고 개미 흔들고 털고 또 휴전하는 척 올렸다가 또 털고, 이런 흐름이 당분간은 계속 지속이 될 것으로 보이고, 어쨌든 간에 최근 만들어줬던 박스권을 한쪽으로 위든 아래든 확실하게 돌파가 나와줘야 큰 추세가 형성이 될 것 같습니다. 그 전까지는 계속 이 박스권 내에서 횡보하는 흐름을 가져갈 수가 있고, 개인분들이 사실 제일 힘든 게 뭡니까? 올라가는 것도 한 번에 확 하락하는 것도 아니라 계속 지지부진하게 박스권에서 흔드는 거, 이게 사실 제일 힘들다. 어쨌든 지난 반감기 패턴과 한번 비교를 해보자면, 첫 번째 반감기는 반감기 이후에 바로 상승해주는 흐름을 보여줬고, 2016년도에 반감기 이후에 일시적인 개미털기 이후에 펌핑이 나와줬고, 세 번째 반감기도 이런 식으로 현재 흐름처럼 박스권에서 횡보를 해주다가 폭등이 나와줬다. 근데 이 세 가지의 공통점은 뭡니까? 반감기 이후에 바로 오르냐, 눌렸다 오르냐, 흔들다가 올리냐, 어쨌든 최종 목적지는 올라간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명심하셔야 될 거, 최종적인 목적지가 중요한 거지. 저희들처럼 사이클 투자를 하는 사람들은 단기적인 이런 잔잔바리 움직임에 너무 에너지를 뺏기고 스트레스 받기보다는 조금 긴 호흡으로 시장을 바라보시면서, 당연히 흔들어줄 수도 있고, 특히나 지금은 코인 시장 개별 이슈보다 이렇게 예측하기 힘든 지정학적인 불확실성이 커져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어쨌든 간에 반감기 이후에 중장기적으로 오를 것을 안다라고 하면 지금 시기를 조금 현명하게 잘 스무스하게 넘기는 것이 중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일단은 파이어 차트상으로 매물대를 체크를 해보다면 직전 저점 구간인 60K 구간에 굉장히 강한 매수벽이 위치를 해주고 있고, 만약에 여기서 추가 조정이 나온다라고 했을 때 이 60K를 지켜주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지켜준다면 다시 박스권 상단까지 시도해줄 것이고, 이 구간을 만약에 방어를 못 해준다라고 하면 단기적으로 조금 더 큰 조정이 나올 수 있는 구간이라는 거 여러분들이 체크를 하시고, 일단 상단에는 이렇다 할 굉장히 강한 매물대는 없고 72K 매물대조차도 그렇게 강한 매물대는 아니다. 그렇기 때문에 조금 지정학적인 불안이 해소가 되고 다시금 조금 기관들의 수급이 들어와 준다라고 하면 충분히 언제든 올려줘도 이상한 시기는 아니라는 거. 그나마 다행인 점은 갈색고래 같은 경우에 아직도 매수세는 유지를 해주고 있고 고개를 내려주고 있지는 않은 상황이기 때문에 그나마 파이어 차트 흐름은 괜찮다라고 보여지고, 한 가지 조금 아쉬운 점은 두 번째 고래인 보라고래들이 다시금 매도세로 전환을 하면서 단기적인 조정 흐름을 만들어 줬던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보라고래가 확실하게 고개를 들어주고 갈색고래도 확실하게 고개를 들어주기 전까지는 우리가 조금 관망하면서 흐름을 지켜봐야 되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고, 그나마 다행인 점은 이번에 다시 63K까지 가격을 빼주면서 롱 물량을 한 번 더 정리를 해줬습니다. 그에 따라서 지금 숏 물량이 굉장히 과다하게 몰려있고 롱 물량은 지금 거의 없는 상황인데, 선물 세력들 같은 경우에 여기서 롱 물량을 죽이는 게 더 이득이겠습니까? 아니면 가격을 올려서 숏 물량을 청산시키고 숏 스퀴즈를 만드는 게 더 이득이겠습니까? 제가 봤을 때는 후자를 선택하는 쪽이 나을 수도 있다. 지금 롱 물량은 어느 정도 먹을 만큼 먹어줬기 때문에 다시금 선물 세력들이 운전을 해주면서 위로 올려쳐줄 가능성도 저는 충분히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어떤 단기적인 방향성을 결정 짓는 데는 오늘 있을 GDP 발표 1분기 첫 번째 GDP 발표인 속보치의 결과가 어떻게 나오느냐에 따라 경기가 좋게 나오면 안 됩니다. GDP가 좋게 나오면 또다시 금리 인하에 대한 불확실성이 커지기 때문에 GDP가 좀 안 좋게 나와주고, 그리고 내일이 가장 중요합니다.
향후 통화 정책을 어떻게 할지 결정 지어줄 수 있는 바로미터 연준 파월 의장이 물가를 볼 때 가장 중요하게 보는 근원 PCE 발표가 내일 예정이 되어 있는데, 만약에 예측치를 근원 PCE가 상승한다라고 하면은 조금 추가적인 조정이나 약보합 흐름을 우리는 염두를 해야 되고, 만약에 여기서 물가가 생각보다 근원 PCE가 낮게 발표가 된다라고 하면 지금까지 좀 불확실성, 지정학적인 위기와 거시경제, 금리 인하 불확실성에 대해서 억눌렸던 이 수요들이 다시금 수면 위로 폭발할 수 있는 트리거가 될 수 있다. 그러니까 오늘과 내일 있을 GDP와 PC 흐름을 좀 보시고 여기서 나오는 결과에 따라서 단기적인 트레이딩 하시는 분들은 방향을 잡으시는 게 조금 더 현명하지 않을까. 그리고 중장기적인 트레이딩 하시는 분들은 제가 항상 말했던 거 뭡니까? 어쨌든 큰 방향성은 이미 정해졌기 때문에 눌려주면 박앤세일이다 생각하시고, 세일러 형님 말처럼 킵 스태킹, 계속 쌓아나가라. 계속 차근차근 쌓아나가면 어떤 결과가 있느냐. 계속 비가 오나 눈이 오나 비트코인 DCA 하니까 이 사람 얼마를 벌었습니까? 61억 달러. 하나로 8조에 달하는 수익을 지금 내고 있다. 적어도 8조 벌고 있는 사람이 시장 흔들릴 때 계속 쌓아나가라고 하면은 이 사람 말 믿는 게 조금 더 좋은 의사결정이 아닐까. 왜냐하면 전 세계에서 비트코인으로 가장 많이 돈을 번 사람의 조언이기 때문에 세일러 형님의 조언을 듣는 것이 중장기적으로 맞지 않을까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합니다. 주경 대표도 최근에 의미 있는 온체인 데이터를 하나 올려줬는데, 평균 휴면 기간이 최근 13년 만에 최고치를 기록했으며 이는 오래된 비트코인이 새로운 소유자에게 이전이 되고 있다. 그러니까 손바뀜이 진행되고 있다라고 얘기를 해주면서 최근 이 고점 부근에서 엄청난 손바뀜이 일어났습니다. 과거 오래된 손에서 새로운 손으로 이동되고 있다. 이것은 어떤 것을 의미할까? 저는 기존에 오래됐던 비트코인을 장기 보유하고 있었던 이런 고인물들의 손에서 이제는 시장을 마켓 메이킹 하려는 기관들의 손으로 이동되고 있다. 손바뀜이 되고 있다라고 저는 보고 있고, 실제로 최근 흐름을 보면 100개 이상의 비트코인을 보유하고 있는 고래 및 기관들은 오늘도 비트코인을 추가 매수했고, 지난 30일, 60일 그리고 연간 지표를 볼 때 계속적으로 매집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누구는 팔고 있냐? 100개 미만의 비트코인을 보유하고 있는 사람들만 계속 비트코인을 던지고 있다. 그 손바뀜은 이 조막손들에서 대형 100개 이상의 비트를 보유하고 있는 고래들의 손으로 계속 이동이 되고 있다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4월 30일 이제 5일 남았는데, 4월 30일에는 대망의 홍콩의 비트코인 이더리움 현물 ETF가 정식으로 거래된다는 공식 승인을 했다라는 소식이 나왔고, 실제 이 홍콩 ETF의 수수료를 보면 굉장히 재밌는 수수료가 보이는데, 하베스트 자산운용의 수수료는 6개월 동안 0%. 제가 만약에 기관이고 중장기적으로 ETF를 보유할 거다. 근데 수수료를 0%에 해주겠다라고 하면은 없던 마음도 어느 정도는 생길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6개월 동안, 6개월 이후부터 0.3%를 부과한다라고 했는데, 그렇다라고 하면 충분히 홍콩의 수요도 들어올 수 있고, 비트코인 현물 ETF뿐만이 아니라 이더리움 현물 ETF도 마찬가지로 0%. 그리고 이더리움 현물 ETF는 미국에는 없다. 그렇기 때문에 미국 기관들 수요까지 홍콩 이더리움 현물 ETF로, 이더리움을 사고 싶었지만 미국의 규제로 못 샀던 그런 기관들이 홍콩 이더리움 현물 ETF를 어느 정도 매집을 해준다라고 하면 충분히 수요가 나와줄 수 있지 않을까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많은 분들이 생각하는 것처럼 홍콩 현물 ETF는 큰 파급력 없을 거야.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다. 미국의 현물 ETF 출시 당시에도 그랬습니다. 막상 출시되면은 셀더 뉴스, 호재에 팔아라, 어떤 이런 내러티브로 폭락할 거다라고 했는데 어떻게 됐습니까? 한두 달도 안 돼서 비트코인 신고점 갱신하고 엄청난 수요가 들어왔었던 것처럼 홍콩도 분명히 지금까지 비트코인 투자를 전면 중국이 금지했기 때문에 이 억눌려 있다. 못하게 하면 더 하고 싶은 마음이 있기 때문에 이 수요가 당연히 홍콩을 통해서 분출될 수 있는 어떤 트리거가 될 것이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ETF 프라임의 창립자 네이트 제라시 같은 경우도 특히나 우리는 현물 이더 ETF를 주목해야 된다. 왜냐하면 홍콩이 미국보다 먼저 현물 ETF를 출시했습니다. 이 얘기는 비트코인 현물 ETF는 한 발 늦었지만 이더리움에 대한 패권은 우리가 가져갈 거야. 그리고 홍콩은 더 기관들의 접근성을 높인 게 뭡니까? 지금 미국은 현금 상환밖에 안 됩니다. 근데 홍콩 ETF는 현물 상환까지 가능하다. 그렇기 때문에 미국이 혁신 경쟁에서 지고 있다라는 것을 지적하면서 이런 내러티브들이 가속화된다. 혁신을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미국도 이에 질세라. 진짜 현물 이더리움 ETF에 대한 출시도 조금 더 깊은 고민을 하게 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 최근 미국의 월가 전통
기관인 대형 기관인 모건 스탠리 같은 경우도 브로커를 통해서 비트코인 현물 ETF 판매 권유 허용을 검토하고 있다. 이게 얼마나 중요한 소리입니까? 과거에 지금 모건 스탠리 같은 경우는 비트코인 현물 ETF에 대해서 투자자가 직접 문의를 해야지만 권유하지 않는 비권유 방식의 구매만 지원했는데 이제 브로커들을 통해서 판매, 비트코인 현물 ETF 한번 포트에 담아보는 거 어떠신가요? 이런 방식을 고려하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얼마나 많은 증권 브로커들이 있냐? 15,000명의 브로커들이 있고 이들이 관리하는 건 누구겠습니까? 미국의 진짜 미국 부의 3분의 1을 가지고 있는 부머 세대들, 진정한 부자들한테 이런 권유를 브로커들이 한다라고 하면 충분히 엄청난 수요가 들어올 수 있는 거. 근데 이렇게 질문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아케처님, 과거부터 기관들, 이제 RIA부터 여러 자문사들이 시장으로 유입되면 엄청난 폭등 나올 거라고 하셨는데 왜 그런 흐름이 진행되고 있지 않나요? 여러분이 생각하는 것보다 미국의 금융기관의 규제는 빡빡합니다. 얘네들 무슨 한다라고 해서 바로 하루 이틀 만에 승인 다 돼가지고 SEC가 허가해줘가지고 판매하고 수용하고 이런 시스템이 아니라 온보딩 기간이 있습니다. SEC에 정식으로 이제 판매해도 되는지 신청하고 적어도 3개월에서 길면 6개월, 1년 이상 걸리는 경우들이 있다. 이 절차들을 밟아야 순차적으로 승인이 된 기관들이 이렇게 고객들 자금을 통해서 포트에 구성을 할 수 있는 것이지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것처럼 딱딱딱딱 하루 이틀 만에 승인되고 그렇게 심사 절차가 되는 게 아니기 때문에 기관들의 자금 포트 구성에 유입이 들어오는 것, 고객 자금이 유입되는 거는 순차적으로 진행이 될 것이기 때문에 너무 급하게 보시면 안 된다. 근데 어쨌든 간에 점점 더 많은 수요는 계속적으로 증가할 것이라는 이 부분만 기억을 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피델리티 같은 경우는 의미 있는 기사를 냈는데 최소 $1,000 이상 보유하고 있는 비트코인 지갑이 굉장히 긍정적인 추세로 성장하고 있다. 그리고 반면 거래소에 보유된 비트코인 양은 1분기에만 30% 감소한 230만 BTC를 기록했다. 그 얘기는 뭡니까? 거래소에서 비트코인 사서 비트코인 뺀 다음에 어디로 이동시키냐? 본인들 지갑으로 이동시키는 이런 축적의 움직임이 고래들뿐만이 아니라 리테일들한테 소매 투자자들도 이런 내러티브를 가져가고 있다라는 거. 그리고 실제로 지금 비트코인이 얼마나 빠른 속도로 채택이 되고 있냐? 비트코인과 인터넷의 채택 속도를 비교한 그래프를 보면 이 진한 색이 비트코인의 채택 속도고 이 연한 회색이 인터넷의 채택 속도입니다. 근데 인터넷이 처음 출시됐을 때와 비트코인이 시작됐을 때 흐름을 비교해보면 비트코인이 인터넷보다도 더 빠른 채택이 이루어지고 있고 이 속도로 만약에 계속 가속화가 된다라고 하면 향후에는 거의 인터넷 수준만큼 많은 사람들이 비트코인을 채택하고 수용하는 움직임. 지금 미시적으로 현미경을 들여다놓고 현재 시장을 딱 보면 뭔가 불안하고 떨어질 것 같고 비트코인이 망할 것 같이 불안감을 주지만 중장기적인 흐름을 보면 비트코인 시장은 계속적으로 성장하고 엄청나게 빠른 인터넷보다도 더 빠른 확장성을 가지고 가고 있기 때문에 중장기적인 뷰를 보시는 분들은 걱정하실 게 없다라는 거. 그리고 비트코인 맥시멀 리스크인 잭도시의 스퀘어 같은 경우에 소매 업체 고객들이 매출을 비트코인으로 자동 전환하는 기능을 지금 제공을 합니다.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수백만 명의 스퀘어 가맹점이 자동으로 1에서 10%의 하루 매출을 캐시앱을 통해서 비트코인으로 전환이 된다. 그러니까 매출이 나오면 자동적으로 본인이 설정한 퍼센트 요율에 따라서 비트코인을 매수하는 겁니다. 그러면 수백만 명의 스퀘어 가맹점들이 이런 것들을 채택하고 이런 내러티브들이 발생이 된다라고 하면은 비트코인의 수요가 더 늘어날 수 있는 이 부분도 우리가 단순하게 그냥 그렇구나 하고 넘어갈 게 아니라 새로운 수요로 발전될 수 있는, 지금 미국 같은 경우는 인플레이션이 너무 심하고 부채 위기가 있기 때문에 많은 이런 개인 가맹점들 또한 업주들 또한 비트코인의 중요성을 느끼고 있을 겁니다. 근데 계속적으로 매일매일 매출의 어느 정도를 비트코인을 자동으로 매수할 수 있게 해준다라고 하면 DCA 하기가 너무나 편하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도입할 수 있는 가맹점들이 늘어나고 당연히 자연스럽게 수요로 이어질 수 있다라는 거. 그리고 현재가 어쨌든 지금 당장은 알트코인이고 비트코인이고 불안하고 걱정되실 마음은 잘 압니다. 근데 중요한 거 펀딩 레이트가 지금 전반적으로 비트 알트 할 것 없이 굉장히 깨끗이 청소됐다. 보통은 알트 투자를 할 때 제가 펀딩 레이트 히트맵을 보면서 이렇게 깨끗하고 청정구역일 때 무섭더라도 용기를 내셔가지고 이런 구간에 DCA 하시고 그리고 본격적으로 이렇게 알트들이 과열되는 구간이 또 옵니다. 이런 구간에 오면 이때 청정구역에서 샀던 거 이때 팔고 나오면 단기적으로 굉장히 좋은 스윙 트레이딩이 될 수가 있다라고 생각하는데, 물론 충분히 추가적인 조정이 나올 수 있고 지금이 발바닥인지는 워렌 버핏, 레이 달리오도 모른다. 근데 한 가지 확실한 거, 중장기적으로 볼 때 지금도 굉장히 저평가되어 있는 바이 더 딥하기 좋은 구간이라는 것은 부정할 수 없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과거 알트코인 사이클을 반감기 이후
흐름을 비교를 해봤을 때 토탈2 차트 같은 경우는 비트코인을 제외한 모든 가상자산 시총을 보여주는 그런 차트인데, 과거 패턴을 보면 2016년도에 반감기 이후에는 알트코인들이 횡보기간을 어느 정도 지금처럼 가지고 나서 엄청난 시총 증가가 일어났고, 최근 20년도 반감기 당시에는 반감기 이후에 조금 찔끔 오르다가 단기 조정이 있은 이후에 엄청난 시총 상승을 했다. 지금도 뭡니까? 촉 구간이다. 이 구간은 흔들어주고 뭔가 불확실성을 주는 구간, 여기서 아마 많은 개미들이 털려 나갈 거다. 근데 이 구간을 잘 버틴 사람들은 과거 패턴과 같이 엄청난 알트코인의 폭발을 볼 수 있기 때문에 지금 초단타 트레이더 스캘핑 하시는 분들 제외하시고는 지금 무섭더라도 조금씩 한 번에 몰빵해서 사시라는 게 아니라 DCA 하면서 용기를 내기에 나쁘지 않은 구간이라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저는 사이클 투자, 사이클 트레이딩을 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단기 홀더들이 지금 얼마나 들어왔는지, 한 달 미만의 지금 홀더들의 실현 시총 흐름을 보면 아직도 굉장히 많은 신규 투자자가 들어온 것 같지만, 최근 비트코인 신고점 갱신하고 반감기에 한다라고 해서 막 불나방처럼 뛰어들었습니다. 근데 또 이런 식으로 횡보하고 살짝 가격 흔들리니까 다 도망쳐 나왔다. 지금 구간은 과거 불장 당시 최고점 당시 단기 홀더 실현 시총에 비하면 아직도 갈 길이 멀고, 적어도 아무리 못해도 지난 불장 수치까지 가려면 지금보다 2배, 3배 더 많은 신규 투자자들, 코린이들이 들어와야 된다는 거. 그러니까 사이클로 봤을 때는 아직도 아무 문제가 없고 지금도 초기 구간이라는 거. 그리고 MVIV 단기 홀더의 MVIV 흐름을 보면 적어도 이런 식으로 비트코인이 고점을 찍었을 당시 MVIV가 80%까지 터치를 하고 나서 이제 조정이 시작됐는데, 지금 수치는 해봐야 이제 10% 20% 구간밖에 안 왔습니다. 최근 단기적으로 시장이 펌핑 나오면서 40% 구간까지 올라왔지만 또다시 지금 빠르게 투심이 식어버렸다. 그러니까 이 구간은 어차피 이 구간까지 올라가야지 시즌이 종료가 될 텐데, 그 구간까지 가려면 아직도 이만큼의 갭이 남아있고, 오히려 이런 식으로 과열이 됐던 걸 시켜줬을 때는 지금은 용기를 내시는 게 좀 더 좋은 구간이 될 수 있다는 거. 그리고 비트코인 샤프 레이시오라고 비트코인의 사이클 흐름을 보여주는 그런 데이터가 있는데, 과거 이런 식으로 신고점을 갱신했을 당시에 언제나 이 빨간색 구간, 하이 리스크의 구간에 돌입을 했다. 근데 지금은 뭡니까? 최근 단기적으로 상승했을 때는 약간의 하이 리스크 구간까지 접근하는 듯 했지만 다시금 조정을 받았고, 다시 이 하이 리스크 구간에 돌입을 해야 진정한 그때가 마지막 피날레 구간이라는 거. 이 구간에 들어가기 전까지는 아직 여러분들이 매도를 고려하시기보다는 조금씩 DCA를 고려하시고, 우리가 매도를 고려했을 때는 샤프 레이시오가 하이리스크 구간에 돌입했을 때, 그때 우리는 매도를 조금씩 분할 매도를 고려해야 된다는 거. 그러니까 큰 흐름에서의 방향성은 전혀 문제없기 때문에 지금처럼 많이 불안하고 걱정되시고 지정학적인 위기, 그리고 금리 인하의 불확실성, 이런 매크로 우려까지 섞여 있는 시장이지만 가장 본질은 뭡니까? 크립토 개별 시장에는 악재들이 없고 오히려 호재들이 넘쳐난다. 수면 아래의 그 본질적인 펀더멘탈은 점점 더 강화되고 있고, 비트코인을 원하는 수요들은 시간이 가면 갈수록 늘어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이 본질에 우리가 좀 더 집중한다라고 하면 단순히 눈에 보이는 거에 휘둘리실 게 아니라 중심을 잘 잡고 우리가 진짜 가야 될 목적지를 정확하게 설정하셔서 구축해 나가실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영상도 시청 진심으로 감사드리고, 영상 도움되셨다 하시면 좋아요, 구독 눌러주시고, 더 자세한 투자 전략 궁금하다 하시면 영상 하단 고정 댓글에 제가 운영하는 텔레그램 정보방 활짝 열어놨으니까 이쪽 입장하셔서 정보 잘 활용하시고 성공적인 투자 계속 이어가시길 바랍니다. 오늘도 시청 진심으로 감사드리고 여기까지 비트캐쳐였습니다.